안녕하세요. 관세율표 및 상품화 2차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맡게 된 유영훈 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강에 앞서서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을 해보고 본강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관세율표 학습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육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논술을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논술 목차 구성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강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율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좀 당황스럽죠. 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으신데 일단 이게 이제 법 조문 같지 않고, 그러니까 관세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상품을 다루는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물품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세율표라는 게 HS 협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협약에 의해서 HS 관세율표, HS 어떤 품목 분류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국내 법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HS 협약에서 나오는 HS 코드표를 갖다가 관세법에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관세율, 여기에 이제 관세율을 적어 놓은 게 이제 관세율 표예요. 그래서 관세법 별표상 관세율 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시냐면 일단 관세율 표 자체만 보면 통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호혜 용어, 주규정,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율 표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칙,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호혜 용어 4단위 숫자, 관세율표에서는 6단위 숫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6단위는 제외하고 4단위까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혜 용어에 따라서 호의 그 번호가 있고, 이 어떤 물품이다, 어떤 용어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이 호의 용어에 따라서 우리가 품목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호의 용어를 또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의 용어만으로는 좀 분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 규정이라고 하는 어떤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어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거를 고려해서 품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과 호의 용어, 주 규정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 범위 기본에 대해서 제가 관세율표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통칙, 호혜 용어, 주 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수험생들이 다 요새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통칙이나 호혜 용어, 주 규정 그냥 딸딸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나오는 거 그냥 쓰고 나오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는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세율표뿐만 아니라 해설서라고 부르는 부분, 해설서라고 부르는 부분도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서 중에서도 해설서도 지금 총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해설서, 총설, 이 부분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제조 방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총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호 해설서가 있어요. 각 호마다 4단위 각 호마다 해설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해설서까지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해설서 총설까지는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중요하게 볼 그런 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설서까지는 좀 추가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 내용을 다 외워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참고를 해서 수험생들이 너무 그냥 관세율표의 법령집이라고 하는 부분, 그냥 통칙, 주, 호의 용어만 나와 있는 법령집을 가지고 학습을 대부분 하시죠. 이것만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호의 해설서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해설서 총설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중요하게 생각되는 호에 대한 해설서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셔도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호의 용어나 주규정만 외워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좀 빨리 받아들이시고 기본적으로 해서 총칙까지는 봐야 된다. 그다음에 추가로 좀 더 여력이 되시면 어떤 호의 해설서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습 범위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어떤 상품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상품을 만드는 어떤 제조 방법, 그다음에 어떤 포함되는 물품, 그다음에 제외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컨셉을 잡으시고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려면 어쩔 수 없이 해설서를 봐야 돼요. 예. 해설서를 보시고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해설서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관례상 이렇게 부르는데 관세율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규정해놨다. 예.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꼭 보시면서 그걸 다 외워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습을 하실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설서를 참고하셔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이 물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가공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관세율비에서 원료로 분류됐다가 어느 가공도 이상만 되면 그게 또 다른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분류 한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도 같은 거, 그래서 해당 호에 포함되는지, 해당 류에 포함되는지, 또는 해당 류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호에서 제외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좀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염두를 해주시고,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하실 때 잘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2차 시험 가까이 와서 이걸 보고 있으면 그 해는 망한 거죠. 초반에 학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관세율표가 이제 너무 법 전문도 아닌데 약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쓰는 어떤 그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암기 과목 맞습니다. 암기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논술 시험이고 HS도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율표, 그러니까 HS 코드 분류표를 만들 때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분류 체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가공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재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업별로, 그렇죠. 기능 용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원료부터 가공이 되면 될수록 중간재, 그다음에 완성품까지 HS 코드 분류 체계를 쭉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을 원료에는 관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원료는 관세가 낮고 완성품이 되면 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게 관세율표의 어떤 분류 체계입니다. 뭐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거의 중심세율이라고 해서 그냥 원료든 뭐 완성품이든 관세율이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원래 목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다. 그래서 어떤 물품이 어디가 분류가 되는지, 원료로 분류됐지 아니면은 가공도에 따라서 완성품으로 분류가 되는지, 중간재로 분류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HS 코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뭐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하셔야죠.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딸딸 외운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 법령직 부분, 관세율표 부분만 그냥 내가 외워서 뭐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외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단어라든가 관세율표 그 규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한글을 읽고 있지만 읽어지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좀 그 책을 읽혀요. 그 규정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읽고 내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설서 같은 걸 찾아보시고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좀 내가 이거는 써야겠다라든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좀 캐치할 거 캐치하셔서 해당 부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 단계를 계속 암기는 뭐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정리가 한 시험을 한 2, 3개월 남겨두고 정리가 다 되면 남은 기간 그것만 가지고 암기를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내가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서 이거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런 것 좀 찾아보시고 예,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또 어떤 제조 방법 같은 거 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여력이 되는 한 정리를 하시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학습할 거리가 좀 줄겠죠. 예. 그러면 이해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속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사고를 가지시라는 말을 하는데 일단 이건 법 조문 같지가 않아서 너무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인지 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문구 하나하나마다 다 법이 되는 겁니다. 예. 법처럼 느끼시고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왜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거를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약속이죠. 우리가 협약으로 전 세계가 이 물품이 이렇게 분류하자. 예, 이 규정에서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법이구나. 약속으로 정한 거구나.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너무 억지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그냥 암기하시면 된다. 예, 이건 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암기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셔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암기를 하실 때는 암기식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지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관세율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썰 푼다고 하죠. 예, 무역실무나 뭐 그런 부분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통하긴 하는데 관세율표는 특히나 좀 규정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식 같은 거 활용하셔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암기식도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본인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만들어봐야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암기식을 만들 때는 뭐 어떤 규정이나 뭐 어떤 호의 용어 같은 거 앞부분 두 문자라고 그러죠. 앞부분 쭉 따서 이렇게 쭉 연습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주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걸 갖다가 어떤 말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암기식을 만들기도 했고 했습니다. 본인만이 맞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암기식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암기식이 뭐 암기하는 데 당연히 도움 되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은 암기식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문제가 딱 주어지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죠. 6문제가 처음에 딱 보고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암기식을 쭉 적는 겁니다. 메모에다 쭉 적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다 보면 나중에 다 잊어먹게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적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암기식을 아시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괜히 다른 걸 갖다 적는 어떤 그런 실수를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식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실제 학습하실 때 처음에 이해하고 정리 과정이 끝나면 암기식을 많이 만드는 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암기식을 만들어서 그걸 암기를 하시고 암기식을 갖다가 다시 복기를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암기식만 가지고 이게 떠올려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암기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떠올라진다. 그러면 암기식을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는 연습은 뭐 이걸 내가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쓰란 말이 아니라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체계에 맞춰서 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관세율표 전체를 통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쓸 것인가. 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목차를 잡아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재시는 게 좋습니다.
지면이 16페이지죠. 16페이지를 내가 80분 안에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쓸까? 내가 한 페이지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하셔야지 계획이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과목을 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팔이 아파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한 3, 4교시 가면 내가 쓸 건 있는데 정말 팔이 안 돼서 너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여기 막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좀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표 전체를 통하여 생각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라라고 했는데 일단 학습이 되신 다음에는 관세표라는 게 뭐 딱 단락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물품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물품 아니면 하나의 산업 뭐 이런 걸로 좀 컨셉을 잡으셔서 이게 관세표 전체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료부터 요새 또 문제 출제 그 스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원료부터 가공에 따라서 어디로 분류가 되냐 제조 방법을 알아야겠죠. 가공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거를 가공하는 기계 같은 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포함되는 건 뭔지 제외되는 건 뭔지 자 이런 전체를 통해서 좀 문제를 구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본 것과 생각 안 해본 것과는 천지차예요.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받았을 때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라는 문제가 나온 것과는 완전 천지차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문제 좀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관세표는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교육 과정은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교재도 굉장히 좀 슬림하지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해설서까지 다 다뤄놨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학습한 수험생들이 좀 들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크실 거예요. 하지만 뭐 기본 이론 수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이론 같은 거는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학습한 수험생은 더 효과가 클 것이고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예습은 하셔야 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법령집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관세율표 자체를 뭐 출력해서 보신다든가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미리 학습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형태 중요 이론을 다 다뤄드릴 거고요. 중요 호들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뭐 제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약간 심화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을 좀 결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풀이는 기본적인 문제와 좀 응용 문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해설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설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로 구성을 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뭐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제가 좀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올라왔던 사례들을 제가 문제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이론적인 거를 학습을 하시라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내가 논술 구성을 어떻게 할까, 논술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사례 관세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제 분류된 그 사례를 보면 어떤 물품이 딱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로 분류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물품의 어떤 특징, 뭐 재질은 뭐고
이런 것들 쭉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들, 주규정이라든가 해설서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물품을 대입을 해보니 통칙 뭐 1을 적용해서 뭐 6을 적용해서 2를 적용해서 3을 적용해서 통칙의 어떤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호의 분류를 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논리 적연하게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논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실제 관세사가 되면 품목분류 의견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 의견서도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논술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논술을 어떻게 작성할까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른 교재와는 좀 다르죠. 일단 챕터가 2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1개의 챕터는 관세율표의 21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세율표도 지금 21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챕터는 그냥 좀 제가 강의하기 편하게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챕터로 구성을 해서 따로 챕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지가 않는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 형태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교재 표를 많이 이용해서 작성해놨어요. 표를 이용해 작성해놨는데 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호의 용어가 있고 그 밑에 어떤 관련 주규정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관련 해설서를 요약해서 또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프레임을 가지고 단답형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호, 그다음에 주규정, 관련 해설서 내용. 이게 하나의 단답형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주규정 배치가 다르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주규정 주가 이제 1부터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관련된 곳에 주규정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주 몇 번인지 확인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에 있다고 해서 1번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규정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에 대비한 어떤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논술을 어떻게 작성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목차, 관세율표 논술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분명히 논술이죠. 서론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서론은 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결론은 좀 애매합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작성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 물품에 대해서 분류를 하여라라고 하면 분류에 대한 내용이 결론으로 오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결론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작성을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론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관세율표에서 약간 논술처럼 느끼는 나는 부분은 서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공부가 잘 되어 있구나, 많이 아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넘버링은 뭐 이런 식으로 로마자,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괄호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 니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막 미친 듯이 쓰시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쓰는 게 가장 좀 깔끔하다라는 거. 내가 보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죠. 출제자가 한테 잘 볼 수 있게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목차는 로마자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중국차라고 하죠. 그것도 1, 2, 3 이렇게 쓰시고 그 밑에 필요하면 괄호로 그 밑에 더 필요하면 뭐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다른 문자를 뭐 A를 쓰시든 어쨌든 뭐 괄호를 치든 동그라미를 하든 구분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술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차도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데 목차도 답안의 일부죠. 그 목차에 해당하는 어떤 그 내용 자체도
답안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차도 잘 고려해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목차가 답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제외 규정에 대해 써라라고 하면 1하고 뭐 17유 제외 규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제외 규정하고 그냥 쭉 쓸 수도 있고. 근데 목차를 활용해서 여기에 약간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준다면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17유 제외 규정하면 뭐 17유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 주 1에 의해서 다음과 같다. 한 줄이라도 나레이션을 풀어주고 제외되는 걸 물품을 쭉 써줘야겠죠. 근데 아예 여기다가 주 1에 따라 17유 주 1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 목차를 그냥 그대로 좀 요약해서 써버리면 한 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차 수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뭐 중목차에 어울리는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도 다음에도 중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같이 중목차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그걸 뭐 소목차 수준으로 내려서 쓴다든가 아니면 그걸 대목차로 끌어올려서 또 써준다든가 그러면은 답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답안이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맞춰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안 해두시면 어렵겠죠.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좀 깔끔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이렇게 쓰죠. 요새 뭐 큐넷 같은 데 들어가면 이 답안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논술 시험 다 공통으로 쓰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문제 요약해서 쓴 다음에 뭐 가운데다 이렇게 뭐 그 답안지 보시면 앞에 약간 줄이 한 칸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되고, 어쨌든 좀 눈에 잘 띄게 구분이 확실히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논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목차 안 잡고 쭉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힘듭니다. 이러면 출제자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는데, 물론 읽어보겠죠. 하지만 굳이 그렇죠. 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답안과 이런 답안을 봤을 때 굳이 이 사람을 붙여줄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를 위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아는 걸 적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적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적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적어주는 어떤 그런 시험이지. 특히나 이제 관세율표 너무 이제 좀 암기도 힘드시고 하시니까 그냥 관련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적는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좀 채점이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내가 아는 거 있으니 출제자 네가 한번 잘 채점해봐, 이런 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답안을 좀 지향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쭉 써서 뭐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맞네, 이건 틀리네, 뭐 0.5점, 0.5점, 마이너스 0.5점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답안을 보고 그 구성된 답안을 보고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을 좀 잘 외웠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이제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이만큼 잘 학습을 했으니 잘 봐달라는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 수험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주기정 외우고 뭐 했었어 외우고 좀 보고 한다고 해서 절대 시험장에 가면 그게 발휘가 되지 않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할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OT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